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울시의 9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열렸는데요.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총 8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수정 가결된 안건은 1건이었고요. 네. 보류가 2건, 그리고 자문이 5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수정 가결된 안건을 좀 보면요. 송파구 잠실동 주변의 올림픽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심의가 됐습니다.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올림픽로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잠실로라든지 또는 네. 신천동 일대의 올림픽로, 그리고 송파대로, 그리고 오금로 같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번화 시설이 위치해 있죠. 롯데월드 석촌호수,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공원 등의 주요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광장이나 문화공간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112만 1878제곱미터의 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에 재정비 결정안이 새로 나온 부분들은 잠실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죠. 또 인근에 한전 부지까지 마이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장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관광 호텔만 가능했던 숙박시설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은 기존에 관광 호텔은 물론 소형 호텔이라든지 의료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의료 호텔, 그리고 호스텔 운영이 앞으로 가능해질 전망에 있고요. 이 밖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좀 세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광역 중심의 제1지구, 그러니까 신천동하고 방이동을 하나로 묶고요. 그리고 잠실 광역 중심 제2지구, 그리고 잠실동으로 구분 관리하되 이번에 방이동의 먹자골목 일부, 석촌호수 남측과 맞닿아 있는 송파대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내용도 전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건물주가 원한다고 건물을 아무거나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는 네. 각종 이제 지구단위 계획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위원회에서 보니까 그 자문 안건들이 꽤 있었잖아요. 자문 내용들도 좀 알려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담대교 같은 경우는 교각 하부의 디자인을 바꾸는 문제와 함께 또 공공시설물의 정비,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능동로 경관 개선 사업인 자문이 이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3호선 압구정역 6번 출구에 있는 이제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압구정 SM 엔터테인먼트 빌딩의 압구정로변 지구단위 결정 변경안의 사전 타당성 자문도 함께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보류된 안건도 2건이 있었죠. 얘기해 주시는 길에 맞아 좀 봐주세요. 네,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인데요. 마포 디자인 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이 이번에 보류되게 됐고요. 그리고 특정개발진흥구역 내 권장업종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또 건축의 한계선, 그리고 건축물의 색채, 형태 계획, 그리고 부설주차장이나 설치 완화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번에 관련 안이 가결되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 밖에 광진구 광장동 242-4번지 일대의 광나루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든지 특별계획구역 신설을 담은 광나루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10일 날 있었던 서울시 제9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내용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반기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을 좀 돌아보고요. 하반기 또 변수들 전망합니다. 오늘이 벌써 6월 둘째 주니까 이제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경기는 뭐 대단히 계속 부진하고요. 최근에 뭐 메르스 여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주택시장이 올 상반기에 호조를 보였다는 게
반가운 일일 텐데요. 네네. 거래량, 가격 모두 올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거래량과 가격 그리고 주택의 공급까지 포함해서 뭐 트리플 상승세라고도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실제 1월부터 5월까지 9만 91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1.3%나 거래량이 순증하기도 했었는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도 거래량 증가와 동반하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 내 한 2.01%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고요. 다만 이제 서민의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높은 6.38% 상반기에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 지역은 평년에 비해서 입주량이 부족했고요. 또 강남권의 일부 지역의 재건축발 이주 수요가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뛰면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66.3%인데요. 70%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부담은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높았던 정도가 아니고요. 3배가 차이 나네요. 네. 매매 가격은 상반기에 2%가 올랐는데 전세값은 6.38%가 올랐으니까 3배도 넘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전세 가격 오르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고요. 전반적인 이렇게 매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그 원인은 돌아보면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요인은 전세 시장 불안에 따라서 저금리를 틈타 내 집 네. 마련으로 이정했던 수요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1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또 인하하기도 했죠.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를 포함하면 총 4차례에 걸쳐서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기준금리는 1.5% 사상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기도 한데요. 전세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저금리를 틈타 이자 비용이 경감됐을 때 부채를 일정 부분 동반하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들이 최근 거래량 회복이라든지 또 가격 상승에 일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외에도 이제 매매 가격의 부담이 다소 낮은 경우에는 대체재인 빌라나 다세대 거래량도 동반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상반기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이라든지 기존의 변동금리 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저리 대출 상품들도 본격화되면서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져서 주택 구매 수요가 종전에 이제 40대였다면 최근에는 이 비율이 30대까지 낮아지면서 거래 시장의 훈풍이 일조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상반기 주택의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전세 가격 상승, 또 금리의 낮은 금리 체계였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올랐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좀 반쪽짜리 상승세여서 이게 어떤 추세적인 회복세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좀 궁금증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7.24나 이제 9.1 대책 같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시장의 규제를 푸는 대책과 함께 LTV, DTI 규제와 같은 이제 유동 자금을 공급해서 소유자라고 하여금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전세난에 쫓긴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하긴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또 거기에 엔저 문제라든지 수출이 둔화된다든지 사실 거시경제 회복은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빠른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는 정부의 정책 규제와 유동성 완화 때문에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결된다든지 공급이 좀 충분히 나타난다든지 또 정책 효과라든지 저금리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지금의 일시적인 회복세가 다시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전세 시장이 안정돼야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 주거 문제가 좀 해결이 될 텐데요. 네. 전세금이 뭐 상반기에도 보면 매매 가격보다 3배 이상 올랐잖아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전세값 불안 요인이 좀 없는지 하반기 전세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종전 보도에도 신혼부부 서울 지역 같은 경우 3분의 1이 전세 거주라고 예. 할 만큼 사실 임차 시장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가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 전세지요. 그래서 서민의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의 향방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반기에 전세 가격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미 뭐 70%에 육박했고요. 뭐 서울 지역도 한 66%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아파트 입주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지금 뉴타운 해제지에 빌라나 다세대 같은 신규 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만 공급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주 수요가 본격화되게 되면 이제 잠재적인 불안 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세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전세 시장의 안정을 갖고 올 수 있는 공급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뭐 저금 여파에 따른 월세 전환 속도의 가속화, 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속화시킬 재건축 재개발의 이주 수요 여파 이런 독립 변수들을 네. 감안을 한다면 아마 전세값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같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요. 당분간 전세 시장의 가격 불안은 이어질 확률이 높아 예. 보입니다. 강남권의 재건축 수요들이 좀 남아 있고요. 자, 어쨌든 최근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사실은 이제 분양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뚜렷한 특징인데요. 네. 이 아파트 미분양도 많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사상 최저의 미분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1,356가구에서 최근에는 1,000가구 밑에 987가구로 급감해서 2009년과 비교하면 거의 뭐 3분의 1 정도의 미분양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서도 준공의 미분양이 꾸준하게 팔리기도 했었고요. 또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라 든지 또 전선에 쫓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는 것으로 이동하면서 좀 기존 아파트의 저렴한 매물이 소진되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입주가 괜찮은 미분양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분양 감소에 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미분양 물량의 감소세는 다소 이제 주춤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4월 들어서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폭이 좀 둔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연내 서울 지역에서 한 3만 9천여 가구에 이르는 신규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든지 분양가가 높을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서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물량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는 요인들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자금 여력이 가능한 지역, 적정한 분양가 그리고 향후의 공급의 희소성이 기대되는 지역 위주로 선별해서 물량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 활성화가 됐어요. 또 가격 인상도 되는데 앞으로 나가긴 나갑니다만 좀 발걸음이 불안합니다. 게다가 지난 목요일에 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지금 채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텐데 우리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네. 것들은 이제 우리도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면 시중의 유동자금이 다소 줄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8년 12월에 1%대에서 0.25%로 낮춘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8년 동안 아주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금리 인상이 빠르면 이제 9월 내지 12월로 연준의 결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
예상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고 전반적인 가계부채를 고려했을 때는 동반 금리 인상을 현실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자금 조달 부담이 다소 높아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부동산 시장 회복세도 다소 둔화될 여지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금리가 싸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지 자기 자본 비율을 따지셔서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담보대출들이 저금리에서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뭐 전셋값 비싸서 사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집 사시는 것들은 전셋값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네. 싸기 때문에 집 사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지난해부터 수도권 주택시장 가격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급매물이 네.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 자본 비율이 한 70%는 될 경우 30%의 대출 정도로 내 집 마련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향후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무조건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증했고 올해까지 이런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가계 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한 1,099조 3천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이루어지고도 있고 또 가계대출 연체율도 1% 미만인 0.63%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당장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것들은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위험에 노출된 세대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수도권 분양시장 호조나 거래량 증가가 다소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가계빚 구조 조정이라든지 가계부채 건전성을 고려할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이코노미 오늘은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